예, 언제나처럼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하루 중에 정치 뉴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함께 생각해보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할 텐데요. 오늘도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우영입니다. 예. 네. 총선 날 안 나온다며요. 총선 날이요? 저 근무인데요. 그럼 우리 같이 총선 개표 방송해요? 네. 네. 아, 그렇구나. 저 안 하나요? 저도 모르게 그 사이에 뭐 빠졌을 수도 있죠. 네. 아니 네. 나는 슬쩍 넘기고 싶었는데 하네. 네. 아, 할 말이 없어졌어요. 내가 좀 막 뭐라 그러려고 그랬거든요. 말이야, 나는 일을 하는데 말이야 막 하려고 그랬는데 할 말이 없어요. 근무 시간이 심지어 제가 더 깁니다. 할 말이 없어가지고. 네. 그렇구나. 네. 그날 그 총선 우리 개표 방송에 임하는 자세 한 말씀 해주시죠. 그 개표 방송에 임하는 제가 뭐 제 자세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이 후보들의 자세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거 날만 이렇게 열심히 하지 말아주시고 앞으로도 당선이 되시면 입법 활동과 그런 의정 활동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얘기 하지 말라 그랬죠. 네? 그렇게 교과서적인 얘기 하지 말라 그랬죠, 내가. 그럼 뭐 어떻게 할까요? 아니 좀 날 것 그대로를. 그렇죠. 네. 주말은 잘 보내셨고. 네, 주말 잘 보냈습니다. 주말에 뭐 했어요? 주말 어제 제가 뉴스앤뮤직을 진행을 했습니다. 뉴스앤뮤직. 토요일 네. 날은. 토요일에는 아니 그 왜 얘기를 안 해요? 네. 저는 약속을 하면 지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졌잖아요. 네. 기억도 안 나실 거예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도 기억도 안 나실 텐데 제가 이 축구 스코어 이거 져가지고 제가 이호영 아나운서한테 제가 이 곱창을 사줬습니다. 네. 그런 얘기를 먹었습니다. 하라는 얘기예요. 네. 일부러 안 하고 있었어요. 일부러. 네. 왜? 교수님 너무 바라시는 게 눈빛에 너무 보여서. 그래서 네. 안 했구나. 네, 전 청개구리니까요. 네. 그래요. 네. 오늘은 근데 뭐 파란색도 안 입었는데 청개구리가 됐네. 오늘 검은색 개구리네. 일단 이번 주 수요일까지는 색깔 옷은 최대한 피하는 게 그렇죠.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요. 네. 네. 참, 그리고 여러분 우물정 0945 샵 0945로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의 의견 방송에서 최대한도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참, 그리고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요. 4월 10일 날 저희가 총선 개표 방송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시간을 1시간 더 늘려서요. 8시까지 총선 개표 특집 방송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 분석가들이 전부 나옵니다. 제가 볼 땐 다른 어떠한 개표 방송보다도 저희 방송을 보시면 이 방송 결과 아니라 이 투표 결과를 보다 빠르게 정확하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뭐 엑시폴 출구조사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총선 출구조사는요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요?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어떻게 나온다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A라는 정당 뭐 120에서 160석, B라는 정당 130에서 150석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밑에가 맞는 건지 위에가 맞는 건지를 모르잖아요. 저희는 그러한 편견을 벗어나도록 이 개표 방송에서 최대한도 노력해서 구체적인 수치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날 또 마침 쉬는 날이니까 뭐 어디 갔다 오실 때라도 이 라디오를 들으시거나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저희 개표 방송을 계속 보시면 다른 어떤 방송들보다도 저희가 정확한 예측을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6시에는 이 엑시폴 출구조사 결과도 여러분께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얘기를 하려고. 그리고 개표 방송이 끝난 이후로는 요새 있잖아요. 뭐요? 개표 방송이 끝난 이후로는 이우영 뉴스앤뮤직.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뉴스앤뮤직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듣고 싶으신 노래나 사연 여러분 보내주시면 그러니까 8시까지만 확실히 들으시면 되겠네요. 예. 아니 나 요새 깜빡깜빡해가지고 수요일 날 쉬잖아요. 네. 보강을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네. 학생들한테. 근데 오늘 보강 얘기 안 할 뻔했어요. 그래도 하긴 했죠. 오늘부터 제가 매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많은 애청 시청 부탁드리고요. 아니면 학생들에게 어른 얘기할 때 자꾸 말 끊지 마세요. 학생들에게 청취를 하면 출석으로 인정해 주겠다. 그러니까 내가 다시 한번 언론에 이렇게 나오길 바라는 거죠. 그리고 이와이고 그렇게 해야죠. 이거 해가지고 쓰면 내가 학점에 뭐 반영하겠다 이렇게 큰일 날 소리를 그렇죠. 하는구만. 네. 젊은이 그러면 안 되는 걸세. 제가 그러겠다는 건 아니니까요. 자,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사전투표 많이들 하셨을 텐데요. 금요일, 토요일 사전투표 있었습니다. 이번에 높은 사전투표율 관련해서 기사가 계속 나왔는데 그 관련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여야가 최대 승부처로 보는 곳이 바로 이 한강벨트입니다. 이 한강벨트의 사전투표율 관련 소식인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한강벨트 8개 구의 평균 사전투표율이 33.54%가 나왔는데 전국 31.28%, 서울 32.63%의 평균 투표율보다 더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한강벨트라는 게 서울, 마포, 영등포, 동작, 용산, 중성동, 광진, 강동구 등을 통칭하는 표현인데 이번 총선에서 여야 후보 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특히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 더불어민주당 유삼영 후보가 맞붙는 동작을이 있는 동작구의 투표율의 경우에는 35.84%로 전국구와 서울 사전투표율을 훌쩍 넘겼다고 하고요. 국민의힘의 권영세, 민주당 강태웅 후보가 출마한 용산구, 그리고 국민의힘 오신환, 민주당 고민정 후보가 출마한 광진을의 광진구도 투표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서울 자치구 가운데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종로였다고 하는데요. 36.07%였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감사원장 출신의 최재형,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원, 민주당 출신인 금태섭 후보가 종로 선거구에 출마를 해 있고요. 반대로 사전투표율이 가장 낮은 곳은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서울 텃밭으로 불리는 강남구였습니다. 29.05%가 나왔는데 강남구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투표율이 30%를 넘지 못했다고 하고요. 경기도의 사전투표율은 29.54%로 전국 평균보다는 낮았지만 일부 시군구 기초단체는 이를 훨씬 상회하는 투표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성남 분당이 대표적인 수도권 격전지로 꼽히는데 분당 갑에서는 국민의힘 안철수, 민주당 이광재 후보, 그리고 분당을에서는 국민의힘 김은혜, 민주당 김병욱 후보가 맞붙었습니다. 분당구의 경우에는 이제 33.87%의 사전투표율을 기록을 했고요. 이른바 명룡대정이 벌어지고 있는 인천 계양을이 속한 계양구 투표율은 30.96%로 인천의 평균 투표율보다 약간 높았다고 합니다. 과거 막말 그리고 아빠 찬스 등 논란에 휩싸인 민주당 김준혁, 공영훈 후보가 출마한 수원시 영통구 화성을도 경기 평균보다 투표율이 높았다고 하고요. 반면 대학생 딸 명의로 받은 편법 사업자 대출 11억 원으로 강남 아파트 구입 과정에서 얻은 고리 대출금 등을 갚은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된 민주당의 양문석 후보가 출마한 안산갑의 상록구는 25.61%로 경기 평균보다 투표율이 낮았다고 합니다. 여당 텃밭으로 분류되는 이 영남의 경우에는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모두 투표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기도 했습니다. 자, 총선 중에서 사전투표율이 이번에 가장 높게 기록이 됐다, 이런 소식 계속해서 뉴스로 전해드리고 있는데 한강벨트의 사전투표율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지역, 제가 지금 일단 이 부분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리서치 여론조사 전문기관이죠. 한국 리서치의 주간 리포트 여론 속의 여론이라는 이 분석 보고서를 보면은요, 사전투표율을 분석을 했는데 여러분이 사전투표를 이해하는데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일단 22대 총선 사전투표율 21대 총선보다는 상당히 많이 오른 것은 맞는데요. 20대 대선, 21대 총선에서 투표율이 높았던 기초단체가 이번 총선 사전투표율도 높았다라는 그런 특징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참 재밌습니다.
서울과 호남을 제외한 지역입니다. 서울과 호남을 제외한 지역에서 20대 대선 당시에 이재명 후보 득표율이 높은 곳일수록 사전 투표율이 낮았고요. 윤석열 후보 득표율이 높은 곳일수록 사전 투표율도 높았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호남과 서울은 제외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유권자 평균 연령이 높은 기초단체일수록 사전 투표율도 높고요. 이는 21대 총선과 20대 대선과 동일한 경향이다. 이런 얘기인데 이런 게 나왔는데 자, 이런 것들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어떤 거를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사전 투표율이 높다. 야, 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했나 보다. 이러한 것들이 일종의 하나의 편견일 수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근데 사전 투표했어요? 아니요. 안 했어요? 네. 그 투표 안 할 모양이네 이러면. 당일에 할 건데요. 당일에? 네. 방송이 때문에요. 저녁에 있는데요. 아, 저녁에? 네. 낮에? 아침에? 네. 아침에 개표 방송 자체가 축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축구 팀을 못 구했습니다. 네. 그리고 투표하는데 얼마나 안 걸리니까요. 많이 걸릴 수도 있어요. 줄이 길면.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젊은 사람들이 사전투표 많이 한다. 근데 이 한국 리서치의 여론 속의 여론이라는 이 보고서를 보면 실제로 연령이 높은 분들이 많이 고연령층이 많이 유권자들이 많이 사는 데일수록 사전투표율이 높다라는 거. 그리고 제일 재밌는 게 서울과 호남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이재명 대표 당시 이재명 후보 대선 당시에 이 득표율이 높았던 데는 사전투표율이 낮았고 윤석열 후보의 이 득표율이 높았던 곳에선 사전투표율이 높았다라는 이 점도 전 굉장히 특이하다고 봅니다. 근데 서울과 호남을 제외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일반적으로 사전투표라는 것이 최종 투표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하나의 가정이고 가설일 뿐이지 이것이 증명된 바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전 투표율이 높다고 해서 이 최종 투표율이 높다라는 법도 없고 사전 투표율이 낮다고 최종 투표율이 낮을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단지 사전 투표라는 거는 뭐를 의미하냐면 저는 이런 거라고 봐요. 이 사전 투표율이 높은 지역이 대부분 연령이 상대적으로 높은 유권자들이 많은 기초단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그만큼 빨리 결정한 분들이 사전 투표에 나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수차례 말씀드리지만 지난 지방선거 일주일 후에 치러진 한국갤럽의 사후 여론조사를 보면 약 42% 유권자의 42%가 선거일 기준 일주일 이내에 지지 후보에 결정했다. 이분들은 본투표에 나가는 거고 그 전에 결정하셨던 예를 들면 한 48% 정도 되시는 분들은 48% 맞죠. 48% 되시는 분들은 사전투표에 나가는 경우가 많고 물론 이분 중에서 또 본투표에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하여간 그렇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의미는 부여할 수 있다 이런 거지. 그리고 사실은 투표율의 유불리에 따라서 저는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민주당이 유리하고 낮으면 국민의힘이 유리하고 전 이 근거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대선 때 사전투표율이 무지무지하게 높았거든. 근데 윤석열 후보가 되지 않았습니까? 당선이. 그렇기 때문에 이 상관관계라는 것도 사실 그렇고 이 상관관계를 구체적으로 할 때에는 연령별 세대별 이 지지 정당이 어떻게 되는가를 면밀히 검토를 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분석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근데 우리가 사전투표 지금 기초단체별로는 얘기를 하지만 어떤 세대 서울 같은데 어떤 세대가 많이 나가는지 그걸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투표율과 투표를 통해서 결과를 예단하는 건 당 관계자들이 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분들은 각지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아전인수적 주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다. 단지 투표율이 아주 높을 경우에는 예상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합시다. 네. 예. 자,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혁신당 대표가 지난 4일이었죠. 기업이 임금 상승을 억제하면 정부가 세제 혜택을 주는 사회연대 임금제를 공약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당시에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젊은이들이 중소기업에 가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정부와 대기업, 중소기업이 임금과 관련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서 대기업이 임금 인상을 스스로 자제하고 중소기업이 임금을 높이도록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다만 세제 혜택을 어떻게 줄지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등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여권에서 반발이 있었는데 일단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어제 유세를 통해서 세금 징수권을 동원해 여러분의 임금을 깎겠다고 한다. 이런 초등학생 같은 발상이 있나? 덜 받는 사람 잘 벌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잘 받고 있는 사람들 임금을 내리겠다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고요. 본인들은 모든 돈을 구석구석 빨아먹으면서 왜 우리들에겐 임금을 낮추겠다고 폼을 잡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좀 워딩은 좀 방송에 맞게 조금 정제를 그건 했습니다. 당연히 완화해야 돼요. 네. 여기 정치권에서 나오는 말 그대로 했다가 네. 우리 방송 사고예요, 이거는. 네. 그리고 또 오늘 여권에서도 이제 관련해서 집중 포화를 퍼부었는데요. 직원 임금 인상을 억제하는 기업에 국고로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이 공약을 조국 대표가 내놓은 것은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지금도 수십억 자산가인 조 대표가 월급 노동자들의 소중한 노동 가치와 생활고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게 여권의 비판 논리입니다. 특히 입시 비리로 청년들을 절망시켰던 조국 대표가 임금 삭감으로 또 한 번 젊은 청년들을 2번 좌절시키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국민의 미래에는 조국 혁신당의 사회연대 임금제 도입 공약을 사회주의식 공약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가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3인주의를 표방했던 스웨덴조차 오래전에 실패한 사회주의 정책을 다시 들고 나온 것은 급조정당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라고 하면서 민주노총조차 이 공약에 반대하는 점을 부각하기도 했습니다. 또 경제부총리 출신의 유일호 중앙선대위 민생경제특위위원장도 조국 혁신당의 사회연대 임금제 공약에 대해 이미 철이 지나도 한참 지난 잘못된 정책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앞서서 윤지욱 원내대표 말대로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도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금속노조가 지난 5일 노동자 사각지대 만들자는 대통령, 노동자 임금 동결하자는 야당 대표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습니다. 금속노조는 일단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을 했는데요.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은 외국인 유학생을 가사 노동자로 쓰자 했다. 최저임금도 줄 필요 없고 개별 가구와 계약하도록 해 법의 보호와 감시 바깥에 놓자고 했다. 노동부의 미조직 노동자 지원과를 만들겠다고도 했다. 노조는 나쁜 거니 배제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조국 대표에 대해선 이름은 연대임금인데 내용은 대기업 노동자 임금 동결인 법을 사회 대안이라고 들고 나왔다라고 하면서 노동자의 상층과 아래 임금 격차를 좁혀야 하니 무조건 대기업의 임금을 동결하고 그런 기업의 세제 혜택을 보상으로 주자는 설명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손실은 노동자가 보는데 왜 혜택은 기업이 보는지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여권으로부터 상당한 반발을 듣고 있는 사회연대 임금제입니다. 지금 금속노조에서도 관련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이 조국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한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 뭐냐면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노조 가입률을 보면 이 노조 가입률이 20%가 훨씬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들이 대부분 중소기업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노동자라는 것, 그런 차원에서 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얘기를 하려고 했다라는 그 취지는 내가 이해한다는 거죠. 근데 저라면 좀 다르게 얘기했을 거예요. 저라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일단은 지금 사실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를 자꾸 주장하는 것보다는 비정규직이라도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게 그게 세계적 추세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자꾸 굉장히 이 진보 쪽에서는 그 노동시장이 경직화가 자꾸 되면은요, 임금 격차는 그대로 있고 이러면 문제가 골치 아파져요. 그래서 이게 좀 사람이 자꾸 쉽게 직장도 옮기고 이런 식으로 되는 이런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건 조금 물론 그 취지는 내가 이해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 다수를 차지하는 소위 말하는 노조가 커버하지 못하는 노동자들 이들의 월급을 좀 올려줘야 된다라는 생각은 했겠지만 중요한 건 노동계의 목소리는 대기업 노동자로 나올 수밖에 없고 노동계의 여론은 대기업 노동자들에 의해서 주로 형성된다라는 점을 간과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들 입장에서 볼 때는 황당하죠. 진짜 대기업 노조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종합적으로 노동계의 반발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동계의 여론이라는 건 이런 뭐 민노총이라든지 한노총이라든지 이런 대기업 노조들이 주로 이끌고 있는 단체들에 의해서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따지고 본다면 여당은 여당한테대로 욕먹고 이 소위 말하는 자신의 핵심 지지 기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노동자 단체들로부터도 거센 반발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얼핏 했어요. 뭐냐면 너무 강성으로 좀 이거 비춰져야지 표가 온다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지나치게 강경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런 주장이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연 지금 선거 막판인데 이것이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저희가 좀 지켜봐야겠죠. 근데 어쨌든 취지는 이해하지만 사실은 사방의 반발만 듣게 됐다. 근데 근저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좀 굉장히 강경한 발언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너무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총선 이틀 전인 오늘 서울 접전 지역을 잇따라 돌면서 서울 사수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동작을을 시작으로 영등포을과 동대문갑, 종로, 중성동을, 서대문갑, 양천갑까지 시계 방향으로 모두 7곳을 소화하는 강행군을 펼친다고 합니다. 예. 네. 예, 말씀하세요. 네. 이들 지역은 4년 전 총선에서 민주당이 모두 승리한 곳이긴 한데 일부 지역에서 박빙 양상이 펼쳐져서 잔뜩 긴장한 상태고요. 특히 이 대표가 선거운동 돌입 이후 이날까지 동작을만 해도 총 6차례 방문을 해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본인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을 제외하면 최다 유세 지역이라고 하고요. 민주당은 유사명 후보와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가 맞붙는 이곳이 서울의 핵심 승부처가 될 것으로 보고 막판까지 화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한병도 선대위 전략본부장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동작을은 서울 전체 판세 바로미터다. 이곳에서 이기면 서울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말을 했습니다. 인천 계양을에서 출근길 인사를 한 이 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선대위 회의를 주재한 뒤 곧장 동작을로 향했습니다. 선거 초반만 해도 열세 지역으로 꼽혔는데 종반에 다다르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는 게 이제 민주당 선대위의 분석이라고 하고요. 이 대표는 유세에서 나경원 후보는 계양을 후보인 이재명이 왜 자꾸 동작에 오냐며 불만인 것 같은데 지역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의 삶이 이 나라의 운명이 더 중요하지 않냐. 류 후보를 유용한 도구로 삼아서 4월 10일 여러분이 이 나라 주인임을 선포해달라 말을 했습니다. 이 대표는 전국 각지 접전 지역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제가 내일 재판을 안 가고 거기를 한번 가볼까 하는 고민을 한다라고 하면서 경남 진주 갑의 가해상돈 후보는 국민의힘 박대출 후보와 경쟁 중인데 아슬아슬하다고 한다. 여러분 진주에 전화 좀 해주세요. 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총선 전날인 내일은 서울의 한강벨트 또 다른 접전 지역 용산에 총집결해서 마지막 집중 유세를 벌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한강벨트 중에서도 대표적인 승부처로 평가받는 게 이 동작을입니다. 오늘까지 총 6차례나 찾은 이재명 대표인데요.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내일 재판을 안 가고 거기를 가볼까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재명 대표가요. 제가 이재명 대표라면 당연히 재판에 출석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재판을 또 안 가면 이게 불출석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거부한 상태에서 재판을 안 갔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거는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불공정, 특권, 특혜 이런 거 선거 막판에 별로 좋을 것 같지 않으니까 저라면 재판에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동작을에 진짜 자주 가죠. 동작을에 자주 가는데 여기를 이기면 서울 전체를 이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처음 들었어요. 사실은 다른 지역이 있어요. 내가 어떤 지역인지 제가 말은 안 하겠는데 다른 지역을 이기는 쪽이 서울 전체에서 이긴다 이런 거는 있는데 동작을은 처음 들어요. 그래서 요새 바뀌었나 이런 생각도 제가 한번 해봅니다. 뭐 바뀌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일단 뭐 미래에 있어서의 어떤 국민의힘에 있어서의 중요한 정치인에 대한 견제일 수도 있고 잘하면 따라 붙겠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저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뭐 지금 실제적으로 저는 근데 지역에 있는 여론조사는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틀리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전 그거는 뭐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자주 가는 이유가 저도 굉장히 궁금은 합니다. 6차례나 찾았다는 거 이게 일반적인 게 아니거든요. 상당히 여기에 집착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저도 한번 좀 듣고 싶어요. 예. 네. 자,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군소정당 관련 소식인데요. 총선을 이틀 앞두고 군소정당들은 수도권 표심에 막판 호소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례정당 투표에서 지지도를 집중적으로 당부하는 모습인데요. 녹색정의당 선대위는 오늘 서울 마포갑 지역인 서강대 앞 경의선 숲길 공덕역 일대를 돌면서 이 지역 김혜미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고요. 새로운 미래의 경우에는 청년 유동 인구가 많은 성동구 성수동 카페거리, 마포구 동교동 경의선 숲길에서 정당 투표 기호 6번을 강조하는 청년 직장인과 함께 You Can Do It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개혁신당은 한강벨트에 집중을 했는데요. 개혁신당 선대위는 오늘 영등포구에서 출근길 인사를 한 뒤에 남양주에서 집중 유세를 했습니다. 오후에는 남양주와 구리에 이어서 서울 강동구에서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조국혁신당의 경우에는 경기 김포와 군포, 성남 위례신도시를 돌면서 비례투표 지지를 호소한 뒤에 서울 동작을 지역인 숭실대 정문에서 유세 일정을 마친다고 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군소정당들의 성적이 어떨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군소정당들의 판세 어떻게 보시나요? 뭐 열심히들 해야죠. 뭐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제가 볼 땐 뭐 바라는 만큼의 결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성과가 있을 수도 있죠. 이 군소 정당들이 어느 정도 약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만 단지 예를 들면 조국 신당 같은 경우에 지금 굉장히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에 굉장히 약진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군소 정당들이 지금 받는 지지율과 과연 득표율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 부분을 사실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미래도 굉장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국 혁신당은 뭐 당연히 지지율이 높으니까 또 가능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도 저는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못하지만 가능성이 다 있다라고 봐요. 근데 확실한 거는 뭐냐면 자 지금 지지율이 이렇다 하지만은 득표할 때는 막상 달라질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지역 기반이 조금이라도 있는 정당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있어서의 정치적 환경과 상황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나름대로 확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나름대로 우리가 지금 이들 군소 정당들이 어떻다 저떻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도 최대 한도로 양당 심판론을 끌어올리는 이 전략을 취해야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굉장히 틈새 전략이 힘든데 투표 이제 뭐 이틀 남았으니까 그때 한번 봐야죠 뭐. 이번에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딱 이렇게 물어봐서 대답을 하잖아요. 그럼 선거법 위반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예, 오늘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